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파트 1 소방관계법령 5장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정의, 초고층 재난관리법의 적용 대상, 총괄 재난관리자의 업무,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종합방재실, 벌칙과 과태료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고층 재난관리법에서는 한 문항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조의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 부분에 보시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별 하나. 고층 건축물인데 초고층이기 때문에 기준이 50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 층이 4m라고 했었죠. 따라서 200m 이상인 건축물 또한 초고층 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곳으로서 1번이나 2번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을 우리는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로 본다. 혹은 건축물 안에 문화집회시설,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위락, 유언시설업 등의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을 우리는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별 하나. 예를 들어서 인천터미널에 롯데백화점이 있죠. 롯데백화점은 판매시설에 해당이 되며 이 롯데백화점과 터미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운수시설이 같이 붙어 있죠. 지하는 어때요? 지하도 상가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 역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다. 이와 같은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초고층 재난관리법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지역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을 우리는 관계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우리는 일반 건축물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주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우리는 관리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관계인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소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소관점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다. 당연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또는 일반 건축물 등의 관계인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총괄 재난관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우리는 총괄 재난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초고층 재난관리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앞에서 봤죠? 몇 층이었습니까? 50층 이상으로 한 층이 몇 미터? 4m이기 때문에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우리는 초고층 건축물, 지하상가, 지하 역사와 연결된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자, 이에 준하여 규모가 비슷하다는 뜻이죠.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우리는 적용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볼게요. 50층 이상이고 높이가 200m 이상이다. 무슨 건축물이었죠? 그렇죠. 초고층 건축물.
이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총괄 재난관리자이다. 총괄 재난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총괄 재난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총괄 재난관리자는 겸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총괄 재난관리자인데 다른 건축물의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무를 보도록 할게요.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재난 예방, 피해 경감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종합방지실을 설치 운영하며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과 운영, 피난 안전구역, 피난 공간을 의미하겠죠. 재난 시에 대피할 수 있는 피난 공간을 우리는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 유해 위험물질을 관리, 초기 대응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일, 대피 및 피난 유도를 하는 일,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에 적용 대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맞죠?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은 초고층 재난관리법의 적용 대상이다. 맞죠? 초고층 건축물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건축물 시설물을 우리는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맞나요? 시도지사가 맞나요? 아니죠.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과 건축물을 우리는 초고층 재난관리법 적용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X. 두 번째, 총괄 재난관리자의 자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기계, 전기, 토목,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는 총괄 재난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방안전원에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총괄 재난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건축, 기계, 전기, 토목,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가 아닌 기사의 경우 한 급이 낮죠. 또는 기능장의 경우에는 실무 경력 5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이러한 분야의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경력이 7년 이상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관리사의 경우에는 기능장과 급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총괄 재난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총괄 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은 30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총괄 재난관리자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네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괄 재난관리자를 선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중축,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었는데 초고층 건축물이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용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용도 변경 사실을 건축물 대장에 기록을 하게 되고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괄 재난관리자를 지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을 양수하거나, 양수가 무슨 뜻입니까?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았다는 뜻이고, 경매는 뭡니까? 건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최고가를 적은 구매 희망자가 건물을 사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경매라고 하고, 환가는 뭘까요? 환가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여 현금화한 것을 우리는 환가라고 합니다. 압류재산의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각은 물건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을 인수한 경우 양수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이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50층을 넘어가죠. 따라서 피난층인 1층까지 대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피난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피난 공간을 우리는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0층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면 30층마다 한 개이기 때문에 몇 개가 필요하다? 두 개의 피난 안전 구역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건 뭐냐면 층수가 50층이 아닙니다. 30층 이상 49층 이하인데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겠죠. 따라서 이러한 건축물을 우리는 준 초고층 건축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건물의 전체 층수의 2분의 1 되는 이 층에서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5개 층 여기에 한 개소 이상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확인 OX 문제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이내에 지정한다. 맞죠? 30일이.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맞나요? 아니죠.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지정한다. 답은 X.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을 어떻게 설치해야 됩니까? 그렇죠. 30개 층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면 됩니다.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을 우리는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인 층을 기준으로 상하 몇 개 층이라고 했죠? 상하 그렇죠. 5개 층 이내에 한 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30층 이상 49층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층수 자체는 초고층이 아니죠.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인 경우 우리는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이제 30개 층마다 한 개소씩 하나, 둘 이와 같이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를 하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중간 지점에서 위아래 플러스 5개 층, 마이너스 5개 층 요 사이에 한 개소 이상만 설치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종합방재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재난을 감시하고 조기에 경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재난 상황을 24시간 감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면 조기 경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재난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력 및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했는데 소방서나 경찰서, 의료기관과 같이 재난 발생 시 서로 협력해야 되는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 요소 보도록 할게요. 감시 시스템은 계속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CCTV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감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화재 감지기, 지진 감지기도 감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 시스템은 뭘까요? 현장과 실제 재난이 발생한 현장과 유관기관인 어디입니까?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과 통신을 지원하는 걸 우리는 통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보 시스템은 뭡니까? 비상벨이나 방송 설비를 의미하며 재난 발생 시 이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OX 문제 볼게요. 종합방제실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죠. 24시간 감시한다. 그리고 이상징후 발생 시 조기 경보한다 라고 했죠. 종합방제실의 역할이 맞죠. 통신을 지원한다. 통제 시스템이었나요? 아니죠. 통신 지원은 통신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답은 X가 되겠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피난 안전구역의 설치 운영은 누가 정한다?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CCTV는 무슨 시스템이었죠? 그렇죠. 감시하는 시스템이었죠. 감시 시스템이다. 종합방제실의 네 번째 구성 요소는 통제 시스템입니다. 소방설비와 방수설비 등 이러한 재난 대응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통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 인력의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24시간 상주를 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운영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종합방제실은 감시 시스템, 경보 시스템, 통제 시스템, 통신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방제실의 설치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 연결 복합 건축물에 종합방제실을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 개수는 기본적으로 1개입니다. 하지만 100층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방제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종합방제실의 설치 장소이기 때문에 별 2개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또는 피난층에 종합방제실을 설치를 합니다. 이때 피난층이 뭘까요? 그렇죠. 곧 지출. 곧바로 지상으로 가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우리는 피난층이라고 합니다. 예외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의 경우에는 1층 또는 피난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 첫 번째,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 피난 계단이 설치된 초고층 건축물로서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특별 피난 계단이라는 건 뭐냐면 직통 계단입니다. 그럼 직통 계단이 뭘까요?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바로 통하는 계단을 우리는 직통 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특별 피난 계단은 피난할 때 가장 중요한 계단으로서 건축물의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 2번째, 공동주택인 경우에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설치 장소 보도록 할게요. 비상용 승강장. 승강장은 엘리베이터를 의미하겠죠. 피난 전용 승강장. 특별 비난 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장소.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제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등에 종합방제실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제되는 부분은 여기 기억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종합방제실의 설치 장소는 최상층? 아니죠. 어디였습니까? 1층 또는 피난층이다. 답은 X가 되겠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건이 있었습니다. 답은 O.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종합방제실은 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되며 특별 피난 계단 출입구로부터 몇 미터? 그렇죠. 5미터 이내 설치하려는 경우에 몇 층에 가능하다? 2층 또는 지하 1층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종합방제실의 구성 요소 중에서 소방설비, 방수설비 이러한 장비들을 원격으로 제어한다. 무슨 시스템이었죠? 그렇죠.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번째, 종합방제실의 구조와 면적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3개. 숫자를 여러분들이 2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한다라고 했는데 종합방제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제어실과 구분을 해서 이쪽에다가 종합방제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종합방제실에서 제어실 쪽을 살필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유리로 된 붙박이 창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유리창의 두께가 7mm 이상이다. 7mm 이상을 기억하시면 되고 면적은 4제곱미터 미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는 망입 유리라고 되어 있죠. 혹은 두께가 16.3mm 이상의 접합 유리 혹은 두께가 28mm 이상의 복층 유리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종합방제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7mm 2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합방제실의 설비는 우리 아파트에 있는 설비들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은 동그라미 7번에 지진계, 풍향, 풍속계가 있는데 이 경우는 초고층 건축물에만 한정되어서 필요한 설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종합방제실의 면적에 대해서 물어봤죠.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20제곱미터 이상이다. 종합방제실의 설치 기준은 누가 정한다? 행정, 안전부 명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합방제실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이라고 되어 있죠.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제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간 종합방제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설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종합방제실은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종합상황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소방본부에 있겠죠. 소방본부에 가보시면 119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종합방제실과 소방본부에 있는 119 종합상황실이 연계가 되어서 초고층 건축물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상황실에서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합방제실의 설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방제실에 설치된 모든 건축물에는 지진계, 풍향, 풍속계를 설치한다. 이거는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고 했죠. 어디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초고층 건축물에만 설치하는 설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X. 관계지역 내 관리 주체는 종합방제실 간 재난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종합방제실의 운영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감지기가 작동하거나 발신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재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주경종과 지구경종이 작동하고 비상방송이 송출이 되겠죠. 그러면 방제실에서는 현장 확인을 CCTV를 통해서 하고 해당 장소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비화재인 경우와 실화재인 경우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시스템을 복구하면 됩니다. 실화재인 경우는 제실자를 피난시키고 소화설비를 작동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방대에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소방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화재 진압을 하고
안전관리자는 시스템을 복구하면 된다. 이렇게 절차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부분 보도록 할게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는 이 종합방제실의 인력을 3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3명 이상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는 소방방제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제실의 시설 및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규칙 제7조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으로 화재 신호가 수신되었을 때 운영자는 신속하게 실화재 유무를 파악한다. 즉, 화재가 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파악한다라는 것이죠. 답은 5가 됩니다. 실제 화재가 났다라고 보면 시스템을 복구해야 됩니까? 시스템을 복구하면 안 되겠죠. 소화 설비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종합방제실에 필요한 인력은 몇 명 상주합니까? 그렇죠. 3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는 종합방제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보관해야 한다. 벌칙과 과태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은 2가지가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5년 5천만 원의 경우에는 피난 안전구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역을 설치 운영하지 않거나 폐쇄 차단했다라고 하면 5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총괄 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이런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괄호 문제 풀어볼게요.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자 또는 어떻게 한 자? 그렇죠. 폐쇄, 차단한 자. 즉 피난 안전구역이 열려있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괄 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얼마였죠? 3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과태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재난안전관리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즉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았다. 초기 대응대를 구성 운영하지 않았다. 안전관리자를 겸직했다. 1차 300, 2차 400,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시면 총괄 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라고 했는데 총괄 재난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대리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근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관계인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자, 총괄 재난관리자가 조치 요구를 했는데 관계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과태료 300 맞나요? 300만 원은 맞고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에 해당이 되겠죠. 답은 X. 안전관리자를 겸직했다. 1차, 2차, 3차 위반이 있었죠. 1차가 얼마였습니까? 300만 원, 2차 400만 원, 5차 500만 원. 과태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3차 이상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500만 원 과태료. 답은 5가 되겠습니다.